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켜신 분들 중에 혹시 요즘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유도 없이 반찬 들고 오고, 이유도 없이 연락하고, 이유도 없이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 저는 오늘 그런 사람한테 당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한 줄 알았다가 제가 끝장낸 이야기를요. 저는 63 할머니입니다. 글도 좀 서툴고 스마트폰도 자식한테 배웠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할머니처럼 보이겠죠. 근데요, 저 야무집니다. 평생 살림 꾸리고 아이 셋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제 이름으로 통장 하나 꼭 지켜온 여자입니다. 그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년을 친자매처럼 믿어온 앞집 여자한테.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되찾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형 병원 로비에서. 어떻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복순입니다. 올해로 63이고요. 남편 이재국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빌라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다 서울 나가 살고 큰애는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바쁘고 둘째는 결혼해서 인천 살고 막내는 아직 미혼인데 회사 다니느라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그게 어딥니까? 자식 걱정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롭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사람, 좋으면 같이 기뻐할 사람, 그냥 옆에 앉아 수다 한번 떨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렇게 귀합니다. 저도 처음엔 동네 어른들이랑 어울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들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미 오래된 관계들이 있어서 새로 끼어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낮에 게이트볼 나가면 그게 전부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앞집에 이삿짐 차가 들어왔습니다.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앞집이라고 해봐야 계단 하나 사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소형 트럭 하나 분량이었는데 여자 혼자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60 안팎.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이웃 사람한테 당연히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사 오시느라 힘드셨겠다. 그 여자가 환하게 웃더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저 경기도 북쪽에서 왔어요. 여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언니. 처음 만나자마자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요즘 사람들이 빨리 친해지는 편이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강미옥이었어요.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제 현관문 앞에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언니, 이사 정리하면서 잡채 좀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으니 같이 드세요, 미옥드림. 처음엔 그냥 의례적인 인사려니 했어요. 이사 오면서 인심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 또 반찬이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반찬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용 두부조림, 애호박볶음, 콩자반, 깻잎장아찌, 어묵볶음. 매번 다른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들고 왔어요. 심지어 명절 무렵엔 전까지 부쳐서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거절하려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강미옥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사니까 많이 못해요. 언니 드리는 게 낙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 핑계 삼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강미옥 씨와 저는 거의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반찬을 들고 올 때도 있었고 제가 차 한잔 하자고 부르기도 했고 같이 시장 나가기도 했어요. 동네 개모임도 같이 들어갔고 가끔은 저녁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말이 참 잘 통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 걱정하는 것도 비슷하고 세대가 같으니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미옥 씨, 우리 전생의 자매였나 봐. 제가 그 말을 먼저 꺼냈을 정도였어요. 강미옥 씨도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저도 언니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언니가 제 편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강미옥 씨한테 없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어떤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예금 얼마 들어있는지,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아놨는지. 부끄럽지만 솔직히 털어놔야겠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모르고, 친하다는 게, 신뢰한다는 게, 그게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그걸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미옥 씨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의심이 든 건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옆 동네 복지관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서 얼굴이 낯익은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강미옥 씨랑 아는 사이예요? 네, 저희 앞집인데요. 어떻게 아세요? 그 어르신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도 살았거든요. 작년에.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이에요? 그 어르신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조심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붙잡아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강미옥 씨가 찾아온 날은 평소랑 달랐습니다. 손에 반찬통이 없었고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언니, 나 힘들어서 왔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제가 얼른 들어오라고 했죠. 소파에 앉아서 강미옥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서울에서 중형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단지 전체 도배 도장 공사 계약을 따냈대요. 수억짜리 계약인데 자재비를 선불로 넣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5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다 쓴 상태고 이번 달 안에 계약금을 못 넣으면 계약 자체가 날아간다고. 언니한테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아들이 죽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다음 달 잔금 들어오면 바로 이자까지 얹어서 갚는다고 약속하는데 딱 한 달만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언니밖에 없어 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미옥 씨,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남편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알아, 언니. 미안해. 이런 부탁하는 내 자신도 창피해. 그냥 믿을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강미옥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랬습니다. 생각해 봐줘. 강요는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빌려줄까 말까. 남편한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거고. 그런데 그 반찬들이 눈에 밟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직접 만들어서 들고 오던 그 여자. 비가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반찬통 들고 오던 그 여자. 언니 밥은 먹었어? 하고 매일 문자 보내던 그 여자.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국 저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남편한테는 반 정도만 말했어요. 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계좌 이체를 하고 나서 강미옥 씨한테 연락하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 다음 달 틀림없이 갚을게. 하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날부터 딱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미옥 씨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아들 사업 마무리하느라 정신없겠지 하고. 그런데 보름이 되어도 3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읽씹. 전화하면 안 받음. 이상하다 싶어서 앞집 문을 직접 두드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 불이 꺼져 있고 신발도 없고 집이 고요했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약속했던 날짜가 지났어요. 저는 그날 앞집 문을 5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제야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다. 남편한테 말하려다 그만뒀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저는 혼자 동네 반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반장 어른은 7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강미옥 씨요? 앞집에 온 그 여자? 네. 혹시 아세요?
반장 어른이 한숨을 한 번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씨 앉아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반장 어른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랬어요. 강미옥이라는 여자는 사실 이 동네에 오기 2달 전에 옆 읍내 빌라 단지에 살았대요. 거기서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반찬 들고 다니고 개모임 들어가고 정 쌓고 어느 순간에 돈 얘기 꺼내고 사라지고. 그 동네에서 피해본 어르신이 2분 이상이었대요. 한 분은 3천만 원, 한 분은 2천만 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저 말고 피해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반장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복순 씨 혹시 돈 빌려줬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반장 어른이 한참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노인네 2분도 당했어요. 한 분은 2천만 원, 한 분은 1,500만 원. 그분들이 지금 경찰에 신고는 해놨는데 그 여자가 행방이 묘연해서 저도 당했어요. 제가 그냥 말해버렸어요. 5천만 원. 반장 어른이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빌라 계단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0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나. 자식들한테 알리면 난리가 나는데. 그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사실이. 그 배신감이 돈보다 더 아팠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 얼굴 보더니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왜 그래 당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했어요. 남편 반응은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다음엔 화가 나더니 마지막엔 한숨만 쉬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순간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날 밤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 감으면 강미옥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반찬 들고 오던 얼굴. 언니 밥은 먹었어? 문자 보내던 얼굴. 눈물 흘리면서 아들이 힘들어하던 얼굴. 그게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울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확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5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돈 모으려고 제가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는지. 남은 거 다 때려쳐도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날 밤 기억을 다 더듬었어요. 강미옥 씨가 그동안 저한테 한 이야기들을. 그 여자는 아들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의사 아들. 강남에 치과 병원을 크게 한다고.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을 때 서초 쪽에 건물 하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병원 이름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 했더라. 새벽 2시쯤 됐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강미옥 씨가 스마트폰에서 아들 병원 홈페이지 보여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 아들이야 어때? 잘생겼지? 하면서. 병원 이름이 영어였어요. 뭔가 치과. 클리닉. 저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자식들이 가르쳐 줬는데 저는 잘 못해요. 그래도 그날 밤은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서초 치과 클리닉이라고 검색했어요. 수십 개가 나왔어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원장 사진 봤습니다. 10개쯤 봤을까? 20개쯤 봤을까? 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원장 사진이 나오는데 눈이 익은 거예요. 강미옥 씨 아들이라고 보여줬던 사람 맞나 확신은 없었어요. 그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병원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서울 좀 가야 할 것 같아. 어디? 강미옥 아들 치과. 남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신 그걸 알아? 어디 있는지? 찾았어.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그러더군요.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가. 그런데 저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잖아요. 반장 어른 말로는 같은 동네에 피해본 어르신이 2분 더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장 어른을 통해서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 만난 분은 이순례 어르신이었어요. 72이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강미옥 씨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저한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대요. 반찬 들고 오고 정 쌓고 아들 이야기하고 눈물 보이고. 이순례 어르신은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2천만 원이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나쁜 년. 두 번째 분은 오진석 어르신이었어요. 68 남자 어르신인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강미옥 씨한테 1,500만 원 날렸대요. 이분은 울지는 않았는데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밥도 사줬는데 창피해 죽겠다. 우리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포함해 피해액이 총 8,500만 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순례 어르신이 먼저 신고해 두셨대요. 근데 강미옥 씨 행방을 모르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아들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서초에 있는 치과입니다. 이순례 어르신이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여자가 자랑하던 게 기억났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오진석 어르신이 그랬어요. 그럼 거기 가야지요. 우리는 경찰서에 먼저 갔어요. 담당 형사님한테 제가 찾아낸 병원 정보를 드렸어요. 형사님이 확인해 보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강미옥 씨가 아들한테 돈을 보낸 기록도 일부 확인됐다고. 형사님이 병원으로 가서 강미옥 씨 소재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법대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강미옥 씨가 돈을 빼돌리거나 더 도망가기 전에 뭔가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엔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큰애가 처음엔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가 왜 그런 사람을 믿었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도와줘. 큰애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날 우리 셋이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피고소인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잠깐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머니가 보낸 돈이 아들 병원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말에 이순례 어르신이 눈을 빛냈어요. 그럼 아들도 잡힐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법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직접 그 여자 앞에 서야겠다고. 그 여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들 병원은 알잖아요. 아들한테 압박을 넣으면 어머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준비를 했어요. 먼저 강미옥 씨가 돈 빌릴 때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다 캡처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을게, 언니. 이자까지 얹어서 드릴게. 우리 아들 사업 정말 크게 잘 되는 거야, 믿어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강미옥 씨가 돈 얘기 꺼내던 날 저녁에 제가 마침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폰을 들었다가 녹음이 돌아가는 걸 깜빡 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화가 부분적으로 녹음이 됐어요. 강미옥 씨 목소리로 5천만 원만 빌려줘 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례 어르신은 강미옥 씨가 직접 쓴 차용증을 갖고 있었어요. 오진석 어르신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고요.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형사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셋과 변호사 선생님이 함께 아들 병원으로 가는 날. 담당 형사님도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잤어요. 처음으로. 억울한 채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순례 어르신이 버스 타고 오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큰애 차로 모시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이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창밖을 보면서 심호흡을 계속했습니다. 병원은 서초 큰 길가 건물 4층에 있었어요.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이순례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한복순 씨,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어르신. 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앞장서서 들어갔고 우리가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4층 문이 열리는 순간 넓고 밝은 대기실이었어요. 환자들이 10명은 넘게 앉아 있었고 접수대에 직원들이 2명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깔끔한 잘 운영되는 치과 병원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이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형사님이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직원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려봐 주세요. 잠시 후 진료실 쪽에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내린 채로. 그 남자가 강미옥 씨 아들 강준혁이었습니다. 생긴 건 반듯하게 생겼어요.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눈빛이 당황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형사님이 차분하게 신분증을 다시 내보이면서 말씀하셨어요. 강준혁 씨죠? 어머니 강미옥 씨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 순간 강준혁 씨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왜요? 사기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인 피해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꽉 참았어요. 제가 한복순입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5천만 원 날렸어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하고 잠수 탄 거 아시죠? 이순례 어르신이 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입니다. 오진석 어르신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500만 원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다 이쪽을 쳐다봤어요. 직원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봤고요. 강준혁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일단 저희 상담실로 가시죠. 이런 데서. 제가 그 말을 막았어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리 준비한 고소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셋한테서 총 8,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 돈이 어머니 계좌에서 이 병원 관련 계좌로 일부 이체된 정황도 확인됐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고 자금 흐름에 따라 강준혁 씨도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즉각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준혁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목소리가 낮아졌는데 뭔가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다급한 것 같기도 하고. 한 5분쯤 후에 통화를 끊더니 우리한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병원 입구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강미옥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2개월 만에 보는 얼굴인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분했는지. 반가운 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고, 분한 건 그냥 저 얼굴이 눈에 밟혔어요. 반찬통 들고 웃으면서 오던 얼굴. 강미옥 씨가 들어오면서 저를 봤어요. 표정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아들한테 가서 낮게 뭔가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뭔가 대꾸하고 강미옥 씨가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명순 씨, 복순 씨.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강미옥 씨가 목소리를 깔면서 말했어요. 저기 다들 미안해요. 진짜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갚을 생각은 있었어요. 진짜야. 지금 당장은 형편이 안 되는데 시간을 좀 주면.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강미옥 씨. 시간 더 필요 없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8,500만 원 원금 전부 돌려주세요. 이자는 됐어요. 원금만요. 강미옥 씨가 눈을 깜빡이더니 지금 당장 그 돈이 어딨어요. 한꺼번에. 그럼 아드님한테 부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시죠? 병원에 소문 나는 거, 온라인에 올라가는 거,
아드님 면허에 영향 가는 거 다 감수하시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강미옥 씨가 아들한테 돌아갔어요. 모자가 한쪽 구석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실 환자들은 다들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다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해서 원장 부재로 진료 지연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었고요. 15분쯤 후에 강준혁 씨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데 눈에는 분노인지 체념인지 모를 게 담겨 있었어요. 지금 이체하겠습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순례 어르신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오진석 어르신은 눈을 내리깔고 계셨어요. 우리 셋이 순서대로 계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강준혁 씨가 핸드폰으로 이체를 하는 동안 저는 강미옥 씨를 바라봤어요. 강미옥 씨는 아들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한마디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더 이상 에너지를 쓰기가 싫었습니다. 이체 완료 문자가 3개 울렸습니다. 저한테, 이순례 어르신한테, 오진석 어르신한테. 형사님이 그 자리에서 강미옥 씨한테 동행을 요청하셨어요. 강미옥 씨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없이 따라갔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순례 어르신이 저한테 기대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진석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어요, 한복순 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밥도 떠줬어요. 평소에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었어요. 며칠 지나서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돈 다 돌려받았어. 잠시 침묵이 있다가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뭐가 대단해? 내 돈 내가 찾아온 거지. 그래도 진짜 대단해. 이후에 알게 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강미옥 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피해 금액이 저희 3사람 것 합친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강준혁 씨는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어머니한테서 돈이 들어오는 경위를 몰랐다고 주장해서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다만 병원 쪽에 소문이 퍼져서 한동안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자식도 결국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악했던 겁니다. 강미옥 씨는 2년 동안 공들였어요. 반찬 들고 오고 개모임 같이 들어가고 집안 사정 들어주고. 그게 다 계산이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를 그렇게 오래 공들여야 할 만큼 저한테서 뭔가를 얻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노린 게 돈이었지만 그 여자가 제 안에서 발견한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에 쓰이는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저는 같은 동네 이순례 어르신이랑 진짜 친하게 지냅니다. 이번 일을 같이 겪으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게 됐거든요. 강미옥 씨처럼 반찬을 들고 오지 않아도 진짜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아요. 오진석 어르신도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어요. 이게 진짜 이웃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에 올린 건 사람들한테 창피를 무릅쓰고 털어놓은 겁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 당하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혼날까봐, 주변에 어리석다는 소리 들을까봐.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침묵이 사기꾼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돼요. 말 못하는 피해자들 사이를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어요. 당한 사람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당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갑자기 과도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정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친언니처럼, 처음부터 가족처럼 굴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와요.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시간을 버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자식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의논하세요. 진짜 급한 것처럼 몰아붙이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는 천천히 주세요. 예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돈이 있는지, 집이 내 것인지 전세인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친하다고 해서 꼭 말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넷째,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증거를 챙기세요.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차용증. 이것들이 나중에 전부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다섯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 변호사, 자식, 믿을 수 있는 가족. 혼자 다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돌려받았습니다. 돈도 돌려받고 뭔가 중요한 것도 하나 얻었어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63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일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꼭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렵게 용기 내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